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드디어 2025년 마지막 거래일이 밝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부터 연준의 금리 인하, AI 거품 논란에 원달러 환율까지 이것만 해도 벅찬데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대동소이. 한마디로 비슷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랄 것도 없는 것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겪어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 그 자체는 다소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일단 긍정적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확장 재정 정책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통화정책 완화와 재정 확대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고 제조업 사이클의 반등과 또 AI 투자에 대한 전망 역시도 확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포인트에서 내년 증시 키워드에도 AI, 반도체가 공통적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항상 리스크도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와 또 지속되고 있는 AI 거품 논란,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이 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모건 스탠리는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4년째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고 월가에서는 S&P 500 지수가 무려 8,100까지 갈 거라고 관측하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의 경우에도 강세 시나리오는 한 5,000까지 나오기도 하지만 약세 시나리오는 하단에 3,300까지도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닥터둠 김영익 교수의 경우 내년에 삼성전자 주가가 9만 원 밑으로 내려올 거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오늘 썰전에서는 2026년 증시와 함께 유망 섹터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로써 2025년 증시는 막을 내립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함과 동시에 내년을 또 잘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두 분과 함께 썰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두 분 같이 계시니까 저 또한 너무 든든합니다. 자, 이번 주는 좀 특별해요. 내년에 새로운 거래일이 이제 이번 주에 시작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덕담 한 말씀씩 좀 해주신다면요? 제가 덕담한다고 좋을 게 있나요? 예. 새해부터 진짜 왜 그러실까? 그러게요. 한마디 좀 해주세요, 대표님. 네, 어제 시장 굉장히 분위기 좋았고 네. 또 오늘 좀 미증시 밀리긴 했지만 예. 오늘까지 좀 잘 시장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마무리 참 잘 되는 것 같고요. 내년에도 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도 건강하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26년 증시 대전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코스닥 지수단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내년에는 코스피가 더 좋을까, 코스닥이 더 좋을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매력적인 쪽 한 표 주신다면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질문이 너무 방송용이에요, 이게. 예. 오늘 뭐 언짢으십니까? 아니, 이 질문을 받고 처음부터 언짢았긴 했는데, 코스피, 코스닥은 중요하지 않고요. 예. 일단은 본인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 중요하죠. 하나씩 이제 윗단에서부터 가죠. 이제 코스피가 좋아지려면, 코스피 올해 좋았죠. 더 좋아지려면 결국엔 반도체랑 이제 조방원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금융주들도 일부 받쳐줘야 되겠지만 일단은 시총 비중이 큰 종목들이 좀 잘 가줘야 되기 때문에 코스피 투자의 관점은 대형주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 여전히. 예, 그 부분은 이제 특히 이제 반도체가 당분간은 물론 이제 이 단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이제 마이크론의 추세라든지 최근의 가이던스의 상향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반도체가 좀 올라올 것 같고요. 조방원은 이제 각자의 이제 그 모멘텀들이 있죠. 물론 이제 어제 방산주들은 그러니까 유럽 방산주들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또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이제 원전이 내년에는 조금 좀 핫하게 움직일 것 같고 또 조선도 생각보다 연초에는 좀 강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이 올라오려면 결국에 이제 바이오랑 반도체 소부장이 좋아져야 되는데 물론 2차 전지도 좋아져야 되죠. 네. 2차 전지는 제자리만 지켜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약간 박스권 행보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바이오랑 반도체가 아마 반도체 소부장들이 언제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도 지금 보면 최근에 많이 쉬고 있는 상황인데 증설 이슈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결국에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투자 발표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물론 이제 용인 클러스터 때문에 투자를 일시적으로 멈추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바이오는 연초까지는 핫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렇다고 바이오를 이제 너무 작은 종목도 사지 마시고 네. 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큰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방원 반바지 다 나왔습니다. 그죠? 예, 뭐 어제까지만 봤을 때 코스피가 연간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탑2예요. 오늘까지 힘을 내주면 거의 역대급 신고가에 터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내년은 코스닥의 해로 좀 바뀔까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사실 코스피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번 연도 유난히 좀 수급 쏠림이 굉장히 강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 때와 좀 비교를 해보면 코로나 때는 정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세를 이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은 지수를 이렇게 이끈 종목들이 대부분 좀 제한적인 종목들 안에서만 지수 자체를 좀 끌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소외됐던 종목들까지도 좀 2026년에는 같이 움직이는 장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야지 아마 지금 포트폴리오에 좀 일명 물려있는 종목군들도 좀 좋은 시세와 좋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지만 이번 연도에서는 좀 코스닥 시장도 다시 한번 활성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좀 고루고루 수익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오늘의 증시 전망을 준비하면서 쭉 리포트들을 보니까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AI, 반도체였는데요. 자, 반도체 섹터. 지금 벌써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사이클이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당장 내년 1분기에 주인공이 될 것인지 계속 이 흐름 이어갈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뭐 반도체 쪽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 네. 이제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죠. 이제 너무 갑자기 또 이제 1분기에 너무 달려도 또 이제 중간에 그러면 또 이제 조정이 강하게 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속도를 좀 조절해 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의 급상승을 보면 이제 가이던스가 급격히 상향되고 있어요. 근데 마이크론이 좋으니까 이제 3등 업체가 좋은데 1, 2등이 가는 게 당연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예, 마이크론은 마이크론 나름대로의 그 투자 포인트가 지금 따로 생긴 거예요. 그래요. 최근에 마이크론 그 컨퍼런스 콜을 잘 안 보신 것 같은데 다들 그냥 뭐 레거시가 좋으니까 뭐 애널리스트들도 다 레거시 얘기만 해요. 근데 사실은 마이크론이 올라오는 이유는 HBM 쪽에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1분기에는 HBM이 또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마이크론이 얼마나 빨리 치고 나가고 삼성전자가 얼마나 빨리 쫓아오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얼마나 수성을 해줄지 예, 이 부분이 아마 이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여전히 이제 1분기까지는 이제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랑 연간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그거 확인하려는 심리도 여전히 있을 것 같긴 한데 투자 발표를 또 언제 하느냐 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HBM 쪽에 좀 무게를 두어서 투자를 할지 아니면 레거시를 더 늘릴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 삼성전자는 HBM 쪽에 조금 무게를 더 두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HBM을 확대해서 생산량을 늘릴 때 수혜받을 수 있는 소부장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전히 다시 한번 돌아와서 전공정단이 아니라 지금 이제 HBM 쪽으로 후공정 장비들을 여전히 보셔야 되고 예, 그 안에서 꼭 보셔야 되는 건 예, 한미반도체 보셔야 된다.
그렇죠. 네. 네, HBM이 다시 각광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장비 쪽의 탑인 또 한미 반도체가 같이 가지 아니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님? 학습 시대를 지나서 이제 추론 시대가 되면서 HBM보다는 LPDDR 그리고 뭐 DDR5 쪽의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쪽의 포션이 가장 많은 기업, 또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는 또 파운드리 쪽에 기대감도 갖고 있고요. 뭐 인텔 대신에 삼성전자와의 접촉 가능성, 또 엔비디아에서까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 목표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어제 보니까 뭐 애널리스트 한 16만 원까지 책정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내년이잖아요. 예. 그래서 16만 원 저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뭐 그 16만 원까지 가는 길에는 변동성이 중간중간 뭐 확대될 수 있는 구간들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국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물량에서 앞서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량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부분과 범용 D램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HBM4 쪽으로 얼만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번 2월 달을 양산으로 목표로 두 사가 모두 지금 목표치 잡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턴키 방법을 채택을 했고 네. 또 SK 하이닉스나 TSMC와의 이제 협력을 가지고 어느 쪽이 결국에는 승기를 좀 더 가져갈 수 있을까? 물론 테스트는 둘 다 굉장히 잘 통과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파운드리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설계부터 메모리, 패키징까지 모든 거를 턴키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결과치를 잘 도출해낼까에 따라서 주가가 좀 더 단기적으로 탄력을 받아갈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사 모두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는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네. 계속 상향 조정이 되는데 뭐 삼성전자 내년 영업이익 100조는 그냥 넘길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우세한 네. 만큼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랑 붙인다면 대표님은 삼성에 한 표 주시겠어요? 근데 이거 정말 어려운데 저는 두사 모두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한 있거든요. 표밖에 없다면요. 지금 ADR 관련돼서 1월 9일에 발표로 네. 알고 있는데 또 그 영향력도 한번 하이닉스에 한번 줄 것 같은데 네.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박빙인데 2월 달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보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있고요. 또 SK 하이닉스 말씀해주신 ADR이 바로 연이어서 있습니다. 8일, 9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두 개 비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전에 대표님은 SK 하이닉스 한 80만 원까지 보셨던 것 같은데 네. 여전하십니까? 하이닉스는 80만 원이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수경 떼자마자 어제 급격하게 또 네, 가더라고요. 어제 뭐 수급 때문에 그런데 일단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걱정되는 건 이제 용인 클러스터가 완성되기 전까지 예. M15X 그 조그마한 공장 하나 더 짓는 것밖에 없어요. 캐파를 너무 안 늘린다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요즘에 좀 걱정이 좀 되고 제가 걱정할 건 아니겠지만 하이닉스는 그래서 한 여기서 80만 원 정도 가면 그 올라갈 수 있는 폭이 한 16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와, 삼성전자가 조금 벌써? 더 매력적이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7만 원까지는 갈 걸로 보고, 네. 그러면 17만 원도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다 잘 된다면 HBM4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승부수를 잘 건다라고 보면 SK 하이닉스는 베이직 다이를 TSMC가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러면 어디가 턴키로 만드는 데랑 어디가 더 비싸게 받을까요? 마진이 남을까? 계산해 보면 삼성전자가 삼성이죠. 좋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포인트여서 제가 네. 이지은 대표님보다 10,000원 더 불러봤습니다. 경매네요, 경매. 어디 18만 원 한 분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 분 말씀 종합해보면 단기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산타 랠리를 받고 나서 또 내년에 기대감 삼성전자에 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궤를 같이 하시는데요. 앞서 우리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한미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여전한 탑픽으로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진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소부장이 갈까 말까 하다가 조금 쉬다가 이제 또 가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저는 강했던 그런 기판주를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테스트 소켓 관련된 종목들 다시. 네, ISC도 그렇고 요즘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3분기 때 실적 좋았는데 4분기에 또
더 최대치를 경신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결국 실적 시즌이 또 도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그런 종목들의 추세 흐름들을 보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장비주들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좀 들어갔을 때 조정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을 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아쉬울 수 있다라고 보겠지만, 사이클을 탄 업황을 갖고 있는 산업들의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그렇게 조정이 깊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소부장 쪽에서도 좀 비슷하게 한번 우리가 흐름을 찾아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나마 덜 조정이 있었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대장을 계속 할 거라는 거네요. 네. 그럼 기판 안에서는 심텍이랑 TAB가 원래 대장이었는데 뭐 코리아 서키트, 에이펙 테크놀로지 뭐 이런 기업들로 좀 내려가나 싶었는데 다시 또 코리아 서키트가 어제 잡았어요. 그럼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된다고 보신다는 거죠? 네, 강했던 종목들 보고 있고, 저는 뭐 이수페타시스라던가 이런 쪽의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3분기 때 또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그러네요. 잊고 있었는데 이때가 또 기회가 아닐까. 실적 시즌이 도래한 만큼 소부장 기업들도 장비 또 기판 나눠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이랑 같이 하니까 두 개씩 코멘트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자, 이제 저희가 반도체 다뤄봤으니까요. 두 분이 꼽고 계시는 투자 유망 섹터 어딘지 한번 찾아볼 시간인데요. 자,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어떤 섹터 주목하고 계세요, 내년에? 일단 뭐 반도체, 바이오 이거는 뭐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네. 그럼 엔터? 엔터요? 예. 여기가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을까요? 메인은 아니죠. 아, 주워 먹기. 예. 주워 먹기. 몇 개 없잖아요. 몇 개 없는데 예. 종목이 이제 그 중에 저는 좀 2차 전지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2차 전지는 당분간 트레이딩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예, 끊어먹기 전략. 예, 그리고 굳이 2차 전지는 추세가 나올 때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 이게 당분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흐름이 조금 좀 다시 꺾이는 모습이잖아요. 다시 ESS 쪽의 물량이 확 늘어난다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반도체 바이오만 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엔터 쪽은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려 있어요, 다들. 예, 근데 어차피 뭐 26년도에는 다 지금 업사이드가 될 걸로, 실적은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연들이라든지 뭐 JP 같은 경우는, JYP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키즈가 워낙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뭐 BTS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야. 예, 거기에 이제 유럽 쪽에서 워낙 또 인기가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얼마나 좀 치고 나올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뭐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이제 칼 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BTS가 다시 복귀를 하고, 네. 뭐 세븐틴이라든지 잘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이제 쪽들이 여전히 이제 실적을 해주는데, 중요한 건 이제 중국 공연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잖아요. 근데 안 열릴 가능성보다 열릴 가능성이 더 높다. 일단 드림 콘서트는 홍콩에서 확정이잖아요. 그죠? 홍콩도 어차피 중국 땅이니까 네. 예, 열렸는데 열린다고 확정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제 북경이나 베이징이나 뭐 상해나 뭐 베이징에서 할 수 있느냐, 상하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차피 방중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무렵 되면은 뭐 그 이후든 그 전이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쪽 문호를 좀 개방할 가능성이 있고, 다행히 요즘에 또 일본과 중국이 잘 싸우고 있죠. 예, 이런 분위기도 우리한테는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좀 전략을 해봐야 될까요? 중국이 열리는 기대감으로는 단기적으로 중국 시장 열린다 그러면 SM이 좀 강하긴 할 텐데, 중요한 거는 텐센트, 이제 네. 그 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또 중국인들이 또 변심할 수도 있으니까, 뭐 길게 보면 하이브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 지금은. 하이브는 뉴진스 완전체로 복귀가 뭐 거의 실패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네, 뭐그 뉴진스 문제 가지고 하이브가 흔들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BTS 지금, 너무 BTS가 내년에 벌어다줄 공연 수익만 한 1조 2천억 된다는데, 그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죠. 뭐 그 애널리스트가 보수적으로 쓴 것 같아요. 1조 2천억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보다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아레나 이런 데 쪽에 그게 곱하기만 잘하면 나오거든요. 예. 그게 네. 표 한 장이 50만 원에서 60만 원이에요. 곱하기 해가지고 공연 횟수, 그다음에 이제 관객 좌석 수 다 곱하면 나오죠.
그럼 제가 언뜻 계산해봤는데 굿즈 판매까지 같이 간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 1조 5천억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네. 좋습니다. 또 뜻밖의 엔터를 가져와 주셔서 반도체 바이오는 기본값으로 들고 가고 그 나머지 여력을 엔터주로 조금 해칭 전략을 삼아보자라는 팁이셨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지은 대표님께서는 내년 유망 섹터 바이오로 주셨네요. 네. 상반기에는 바이오 좋지 않을까. 아, 학회랑 이런 이슈가 많죠. 네, 학회 일정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우리가 AI에서 좀 파생될 수 있는 로봇이라든지 이쪽 종목군들의 시세가 굉장히 강하면서 바이오가 쉬어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약간은 그 AI 관련된 섹터의 강세보다는 뒤처지는 모습이 보여졌고 지금 앞서서 이제 코스닥 강세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느 쪽으로의 수급이 가장 강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저도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요즘 계약 취소와 계약 축소, 뭐 계약금 축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또 LNF가 네. 테슬라랑 맺은 계약을 3조 원이었는데 900만 원까지로 네. 계약 금액을 조정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뭐 샘플 가격 정도만 이제 받은 거고 이제 아. 계약 종료가 올해 12월이라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계속 미뤄졌던 부분들이 이제 안 된 거다라는 부분이고 물론 사실상 안 된 거네요. 네, 근데 펀더멘털에는 크게 뭐 영향은 없다라고는 하지만 투심에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제한적인 수급 유입이 2차 전지 쪽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도 관심 있게 보기는 하지만 약간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CES 일정 이후에 살짝 조정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됐을 때 그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코스닥 쪽에서 바이오 쪽에서 받아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바이오 쪽도 한번 우리가 일정들 뭐 1월달, 2월달 학회 일정들이 줄줄이 상반기에 있는 만큼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오 학회에 대한 기대감 있고 뭐 벌써부터 3월 AACR에 대한 기대감까지 갖고 가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은데 그럼 바이오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세요? 저는 일동제약하고 LNC바이오 일단 보고 있는데 특히 네. 이제 일동제약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LNC 바이오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일동제약 예.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네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LNC바이오는 이제 리투 관련돼서 아. 지금 품절 사태고 이제 리투가 풀린 부분들이 이제 병원에서도 제 근처에서 한번 여쭤보면 지금 리투에 대한 도입을 굉장히 좀 고민하고 확정한 병원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단가 자체가 그동안 리쥬란에 비해서는 좀 비싸기는 하지만 확실히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고객들에게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일본과 싱가포르 진출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다가 지금 리투는 아니지만 메가던 플러스가 또 중국 법인에서 또 중국 시장에 진출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메가던 플러스 같은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쪽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허가를 받은 거는 처음이라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앞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확장 기대감도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LNC바이오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최근에 파마리서치 주가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흐름들이 오히려 LNC바이오에는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LNC바이오 최근에 약간의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뭐 61선까지는 닿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61선까지 좀 밀린다라고 한다면 투자 기회로 한번 삼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가격이 한 55,000원에서 56,000원 정도 가격인데 이 정도 가격까지 도달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매수 기회로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을 재생하는 그 세포를 어디서 가져오느냐에 대해서 노이즈가 조금 있었던 기업인데요. 오히려 이제는 파마 리서치를 제끼고 네. 원탑으로 이쪽에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줄기세포 쪽이 이래저래 좀 좋더라고요.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이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앞서서 탑픽으로도 들은 바가 있었는데 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근데 최근에 일라이릴리랑 또 경구용 관련해서 거기서 이슈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마침 궁금하던 찰나였거든요. 2026년에는 이제 저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줄을 이루지 않을까라고 장기 지속형보다 이쪽으로 좀 갈까요? 생각도 드는데 오. 일단 지금 일라이릴리가 거의 상용화 단계 거의 직전까지 온 상황이라서 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바뀔 수 있는데 장기 지속형 주사제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이 반감기라는 부분들이 사실 존재를 의약품에는 하는데 경구용 제약 같은 경우에 반감기가 굉장히 짧아서 부작용에 대한
대한 부분들을 좀 축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과 약효의 지속성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서 이제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오래 하면은 좀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경구용은 방광기가 짧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고 그러니까 복용에 대해서 좀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약품 같은 경우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저분자 화학물이라서 특히나 일단 화이자가 최근에 중국의 어떤 기업을 3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했는데 비슷한 사업군을 갖고 있는 비슷한 저분자 화합물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기술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 2026년 기점으로 해서 글로벌 임상이 시작이 되고 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구용 치료제가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 훨씬 복용의 편의성과 그리고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단가를 줄일 수 있고 생산의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 파이 자체가 훨씬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구용 치료제 관련돼서 일동제약 기술 이전 모멘텀까지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일동제약의 경구용 관련해서 발표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생각해보니까 두 분 다 경구용이긴 하네요. 우리 이건희 대표님도 D&D 파마텍 긍정적으로 이제 보셨는데 뭐 알테오젠도 있고 D&D 파마텍도 있고 여러 탑픽 기업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탑픽 오브 탑픽 한미반도체를 내년 유망주로 꼽으셨네요. 그렇죠. 많이 빠져 있으니까 아. 예, 물론 뭐 주가가 좀 조정을 좀 잘 그쵸. 받았잖아요. 예. 예. 근데 여전히 이제 뭐 하나세미텍이 어쩌니 저쩌니 했지만 예. 사실은 한미가 아직도 72%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죠. 예, 글로벌리. 하나 세미텍이 한 3%였나요, 그죠? 예, 그 기사 하나로 끝났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본딩 시장은 계속 커질 거고 그 커지는 시장 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미 반도체는 좀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소캠에 들어가는 메모리도 쌓을 거예요. 점점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엔 본딩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될 거고 한미 반도체가 먹거리는 이제 HBM뿐만 아니라 점점 확대되고 있다. 예, 거기에 방점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제가 본 기사 중에 HBM4 관련해서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본딩이겠죠. 그거 출시가 내년이었는데 2027년으로 뭐 밀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괜찮겠습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한미 반도체는 이미 마이크론의 HBM4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네, 오히려 마이크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지금 고민하고 있죠. 아, 어떻게 장비를 네, 이제 이게 이제 왜냐하면 들여올지. 기존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가 없어요. HBM4는. 그래서 아예 하이브리드인 겁니까? 예, 하이브리드라기보다는 이제 기술 자체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3에서 3는 업그레이드로 가능한데 네. 지금 4 같은 경우는 신규 장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두 회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마이크론보다 지금 조금 속도가 늦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한미 반도체 저희가 내년 탑픽으로 기억을 해 보도록 할게요.